분단 이후 최초로 탈북민 출신 차관급 관료가 탄생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태용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 사무처장 모시고 취임 포부와 산적한 북한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두 가지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분단 이후 최초의 탈북민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차관급 관료입니다. 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뭐 취임 포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민주평통 기관은 헌법기관이자 또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그런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온 분들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관료직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차관급으로 임명된 건 제가 분단 역사상 처음이고요. 남북 모두 차관급 관료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이거 통일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우리 민주평통은 통일과 관련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또 북한 출신으로 있는 기간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그 열망, 의지 또 우리 국민들은 절대 북한을 공격할 의사도 전쟁할 의지도 없다는 우리 그런 평화통일 의지를 북한에 잘 전달해서 남북의 적대감도 해소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그런 길을 여는데 제가 매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북한 관련 이슈들이 좀 많아서 하나씩 좀 짚어보죠. 어제 처장님 북한 주민 한 사람이 서해 NLL을 걸어서 귀순했어요. 갯벌을 걸어서 귀순했다. 이게 도보 귀순이라는 건데 바다를 헤엄쳐서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바다 쪽을 갯벌을 통해서 걸어서 귀순하는 거 이거 흔히 있는 일이에요? 예,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대가 남북 간의 접경 지역에서 제일 귀순하기 쉬운 지역이거든요. 걸어서 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쪽에서 거기에 대한 경계 인력도 강하고 지뢰도 촘촘히 매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아까 그러면 썰물 때 물리적으로는 걸어서 올 수 있는 지역은 맞다. 맞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왔는데 총성 한 방도 안 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뢰도 많다면서요. 지뢰도 안 터주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돌파하기로 결심했다는 거는 그 주민이 그 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북한군의 현실정을 대단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인력이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넘어오는데 총도 안 쐈다는 건 그만큼 지금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군이 대단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제 판단에 의하면 절든지 자든지 해서 식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북한군의 경계 상태가 원래는 굉장히 철저했을 거 아니에요? 몇 배로 다른 데보다 몇 배로 철저한 지역인데 넘어가는 걸 알지도 못했고 총도 한 번 안 쐈다는 거는 그 시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 북한군들이 너무 피곤해서 결국은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북한군이 지금 필요했을까? 내부적으로 최근에 수해 피해 또 지금 휴전선을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방벽 공사도 하고 하다 나니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근무 나오고 이러다 나니까 지금 그 지대의 경계가 지금 대단히 허술해졌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자료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금방 이제 시도하면 넘어오는 데인데. 그게 동해로 배 타고 오는 것보다 쉬울 테니까요. 훨씬 쉽죠. 그러면은 북한군의 전반적으로 전력이라든지 군의 사기 이런 것들이 좀 기강도 해지고 대단히 필요하다 지금. 전력도 약해졌을 수 있다 이런 의미시군요. 아니 그쪽이요. 가까우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 이거 잘 들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잘 들리죠. 거기는. 최근에 재개된 확성기 요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얘기를 듣고 귀순했을 가능성 요 얘기도 일부에서 얘기하던데. 그런 있어요?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대북 방송을 재개했지만 그렇게 장시간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지금까지 안 하던 대북 방송을 재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 본인이 이제 와서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오래간만에 대북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현실을 듣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을 가능성은 대단히 크죠. 아니 어제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넘어올 때부터 우리 군은 추적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다음에 두 사람이 맨 처음에 출발했는데
한 사람만 귀순했잖아요. 예. 또 한 사람 중간에 이게 실종되는 게 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지금 행방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로 판단되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오다가 갑자기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 쪽은 이제 그 열 감시 장비 카메라와 같은 이런 현대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고 있었. 그래서 우리는 제각 그 갯벌에 나타났을 때부터 우리는 추적하고 있었고 북한은 보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한 명이 실제 아직 생존해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같이 따라오다가 어떤 일이 뭐 지뢰를 밟지 않았는지 보병 지뢰 같은 거. 근데 우리 쪽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보병 지뢰가 폭발하는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 그래서 본인 뭐 이번에 탈북에 성공한 본인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구체적인 상황은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모든 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 군에서 발표를 하겠죠. 북한 수해 피해 얘기 좀 해보죠. 최근에 이제 압록강이 범람해서 신의주 일대 역대급 홍수가 일어났다. 뭐 구체적인 인명 피해 규모는 공개되진 않았는데 뭐 1,000명 이상 사망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저희가 이제 화면은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무 포트 타고 그 신의주 일대를 돌아다니는 모습도 봤는데 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게 정확하다고 보세요? 한 1,000명 이상 사망자 났다는. 우리가 1,000명 이상 사망자를 냈다는 건 일단 북한의 발표에 많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수해 피해가 일어났을 때 김정은이 현장에서 당 정치국 비상학대회라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국 비상학대회는 흔히 열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대 딱 2번 열렸어요. 그래요? 네.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 번 했고 이번에는 현장에서 2번째로 열린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났다.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게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회안전상도 경질했고 우리의 도지사격에 해당하는 그런 평안북도 당책임비서 자강도 당책임비서를 경질했습니다. 그러면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 도대체 몇 명의 인명피해가 났길래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을 썼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졌죠. 그 이후 위성사진을 보니까 물에 온 마을이 다 지붕까지 잠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많은 인명피해가 났으면 그 건너편에 중국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물에 떠내온 시체가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 시체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북한이 4천 여 세대가 침수됐다 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숫자를 계산하면 한 세대당 북한의 4명이라고 보면 한 16,000명 정도는 물에 잠겼을 거다. 16,000명이요? 네. 한 세대를 우리가 4명으로 계산했을 때 4,4,16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구조했다고 말한 거는 얼마나 가면 공식 발표는 지금 4,000 내지 5,000명 정도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동원해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따지면 북한도 거기에 대한 수치를 발표하는 게 정상이겠죠. 뭐 구조됐다든지 물에 잠겼던지 이런 데 대한 건 말 안 하고 일절 인명피해 없었다. 추락한 헬기도 없다. 뭐 불시 착륙한 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건 우리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추락한 헬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북한도 이번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 자료 발표에는 좀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10,000명 정도는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처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10,000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수해 피해가 이제 가셔지고 제가 판단하건대는 갑자기 물이 차서 지붕 위에까지 찼기 때문에 이번에 인명피해가 난 대다수 사람들이 집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 자리에서 당한 거 아니냐. 구체적인 숫자는 좀 알겠습니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 피해가 어마어마한 피해인데 이 정도면 지원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정부의 지원도 안 받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지금 굉장히 가까운 러시아의 지원도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국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중국이요? 네, 왜냐면요. 자, 이번 수해 피해 지역이 바로 북중 국경 연선의 그런 마을들이 아닙니까?
바로 강 하나 다리 하나 건너면 중국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중국이 북한의 도움의 손길을 애하면 먼저 뻗쳤더라면 중국에는 북한을 도와서 이 수해 피해에 가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중국은 또 잘 돼 있거든요. 예. 이런 구제 이런 모든 것이.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수해 피해가 난 다음에 시진핑이 수해 위문 전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없어요. 그러네. 보도 아니 지금까지 예. 북한과 중국 사이는요. 비행기 정도 하나 떨어져도 위문 전문을 보내고 또 예. 김정은이가 또 어디 중국 어디서 뭐 피해가 났다면 즉시 위문 전문을 보내서 적어도 위문 전문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당했을 때 시진핑이 즉시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금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인데 중국이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먼저 받았다든지 우리 피해를 우리 제안을 받았다든지 하면 북한 주민들 중에서 금방 아니 중국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예. 형제국인데 예. 형제국에서 먼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입소문이 금방 터지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 이 긴장한 관계가 북한 주민들 속에 바로 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일단 첫 번째는 김정은의 리더십 예.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지금 앞채매고 이걸 우리 힘으로 돌파한다. 예. 그래서 지금 30만 명을 현지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데 있고 다른 하나는 예. 이 미묘한 중국과의 관계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시진핑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탈북자의 폭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죠.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 신생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보니까 항문도 없고 발가락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뭐 이른바 유령병이다 이렇게 그 지역에서는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예요? 그 북한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걸 유령병이라고 하지 않고 예. 귀신병이라고 합니다. 귀신병? 네, 북한 사람들이 이걸 귀신병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원일 모를 이런 게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걸 우리가 여론화하려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한 애들이 태어났는지 예. 이거 북한 당국 자체가 공개하지도 않고 예. 또 북한은 정말 인권 유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원천 봉쇄입니다. 병원에서 자체에서 그런 사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 찾기는 힘들고요. 더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의 풍계리 지역에서 살다가 온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예. 핵실험장 근처에서 온 분들이 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에 대한 원자력 피해 검사를 하자. 예. 그래서 염색체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주장이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라도 거기서 온 탈북민들을 검사해보면 되겠는데 예. 문제는 뭐냐. 우리 원자력 피해 담당하는 연구소에 예.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그 지역에서 온 분들에 대한 원폭 피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걸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그분들의 온 실드 포그나 지났어요. 그러다 나니까 야 이거 이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또 전문가들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때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분들에 대한 검사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건 너무 때가 지났다. 알겠습니다. 이런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원자력 실험 때문에 그 피해를 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맞는 거죠. 네, 그러나 그렇게 뭐 일상화된 적으로 많으냐 적으냐 이 숫자에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죠. 알겠습니다. 북한 후계구도 좀 짚어보죠. 네. 지난 4일에 진행된 북한의 한 행사에서 어떤 주목할 만한 장면 하나가 목격이 됐는데 김여정 부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에요. 뭐 실제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 유튜브로. 실질적인 넘버2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희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지금 조선중앙TV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 유튜브로.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조카거든요. 그렇죠. 고모가 그것도 미성년 조카 앞에서 깍듯이 예의를 갖췄다는 거 아닙니까? 미성년 지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이잖아요. 아이죠. 예. 그런데 이 우전상으로 보면 지금
북한에서 보면 완전히 후계자 자리에서의 의존을 받고 있습니다. 예. 김여정이가 김주애가. 그러니까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후계자로 공식화된 거 아니냐. 예. 고모까지도 저 정도인데 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그러면 공식 내정이 됐느냐 후계자로 여기까지는 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그 우선 첫째로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 저 김정은 딸이 이름이 김주애냐 아니면 김주예냐 분분하다고 해요. 지금 이름이 뭐냐. 그러면 후계자로 내정됐으면 북한 당국이 이걸 잠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뭐 김정은 동지의 자제분이신 이름 땡땡땡이 뭐 했다. 그런데 이름 공개를 일단 지금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런 소문이 계속 돈다. 그래도 어떻게 딸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딸로 북한이 간다라고 하면 이걸 잠재우려면 적어도 김주에 대한 우상화 선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딸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걸 김정은도 다 알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우상화까지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뭔가면 아직 미성년자이고 후계자로 공식 내정되려면 성인이 돼야 되는데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으로서는 4대까지 간다. 그러나 김주애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단히 확정하지 않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취재와 정보와 추정을 더해서 김주애 위에 손이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진짜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오빠를 지금 뒤에 감춰놓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김주애가 앞에 내세우는 거지 진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오빠는 뒤에 따로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얘기? 글쎄 그분이 국정원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소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단 북한에서 최근에 탈북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 속에서 돌고 있는 소문은 김주의 밑에 남동생이 있다. 오빠가 아니라. 밑에 남동생이 있다. 이런 소문은 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누가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겠죠, 그래서 뭐 김주의 오빠냐 아니면 밑에 남동생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확정할 수 없는 이런 단계입니다. 어쨌든 김주애가 공식 후계자로 지금 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처장님이나 저는 공식적으로 아직 내정 단계는 아니다. 박지원 의원이랑 동일한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이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한테 우리 삼성의 스마트폰이 지급됐어요. 자 그런데 이 핸드폰에 대해서 탈북자 출신인 공학도죠.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이 어떤 분석을 했느냐. 이 핸드폰들이 개봉도 못한 채로 북한 당국에 압수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외교관으로 할 때 북한 당국은 삼성폰을 외교관들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전 그래서 뭘 썼냐? 전 LG 폰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은 못 쓰게 하고 LG는 쓰게 했어요. 그래서 왜 LG를 썼는가면 저희 그 영국에 있는 저 북한 대사관 친구들이 삼성폰을 쓰지 말라니까 우리는 다 LG 폰을 썼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도부가 삼성폰이 있다는 건 아는데 LG 폰이 있다는 건 모르지 않느냐. 차라리 전보 지시문을 보내겠으면 한국산 휴대폰은 쓰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삼성폰을 딱 찍어서 했기 때문에 삼성폰은 아니면 된다. 그리고 아마 어제 IOC가 발표했더라고요. 북한 당국이 이거 수령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수령하지 않았다. 일단 가져갔더라도 그들은 그걸 박스를 열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대북제재 위반 얘기도 좀 나왔잖아요. 그 원래 대북제재 위반은 그 삼성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품들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대북 제재는 나왔는데 그건 대량을 의미하는 거고 스포츠 올림픽에 참가한 체육인들이 가져가는 그 몇 개 정도까지도 그러면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냐. 물론 법률적으로 따지면 위반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급은 안 되고 반환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반환 지급 자체가 안 됐다. 선수들에게 이렇게 IOC가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북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용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